제 남편은 제 어머니 돈으로 세운 병원에서 제 어머니 돈으로 고용한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혼하자는 말을 본인이 먼저 꺼내면서 재산은 한 푼도 못 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결심이 어떻게 실행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너무 화가 나셔서 손이 떨리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마지막에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포목점을 35년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8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홀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고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을 일찍 닫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제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가게 안에 계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학교 가기 전에 가게 문을 여시고 제가 자려고 눈을 감을 때쯤 돌아오셨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 당일 오전에도 반나절은 가게에 나가셨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문을 여셨습니다. 겨울에는 손가락이 터서 피가 배어 나와도 장갑 끼고 계속 일하셨고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 달랑 틀어놓고 땀을 닦아가며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어머니 손마디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계단을 오르실 때 살짝 절뚝이셨지만 아프다는 말씀은 거의 안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남동생과 저를 각각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남동생은 지방 국립대를 나왔고 저는 서울에 있는 사립대에서 영양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등록금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무기로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새끼 공부시키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하셨지요.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저는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영양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그곳에서 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성형외과 레지던트 과정 중이었는데 같은 학교 복지관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상이 단정하고 말이 조용하며 눈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의사 남편 잘 잡겠다고 부러워했고 어머니도 처음 만나셨을 때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인다고 딱 맞는 사람 같다고 하셨지요. 지금도 가끔 그때 어머니 말씀이 떠오릅니다. 딱 맞는 사람 같다고 하셨던 그 말이요. 어머니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 번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점은 지금도 아쉬워하십니다. 저희가 결혼한 건 제가 30살, 도연이 32살 때였습니다. 결혼식은 검소하게 치렀고 신혼집은 작은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부모님은 경기도 외곽에 사시는 분들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혼수나 집에 큰 보탬이 되지는 못하셨지만 저는 그게 불만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도연은 레지던트를 마치고 몇 년간 봉지기로 일했습니다. 봉지기는 개원을 하기 전에 병원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도연은 그 시기에도 성실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그건 진짜 일 때문이었고 저도 작은 학원에서 영양 관련 강의를 하며 보탰습니다. 어렵지 않은 살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그때가 우리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솔직했던 시절이었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연이 개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됐습니다. 도연은 강남에 성형외과를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 강남 성형외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자기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남은 자리값이 비싸서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 장비 구입비,
초기 운영 자금까지 합치면 최소 5억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억 정도였고 도연 부모님이 어렵게 형편을 긁어 모아 5천을 보태셨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이 2억 5천이었습니다. 도연은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께 여쭤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너무 부담드리는 것 같아서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고요. 마치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절대로 강요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자체가 이미 강요였습니다. 부담드리는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 그 방법을 썼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요.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전화로 먼저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망설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떤 돈인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3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신 어머니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직접 올라오셨습니다. 도연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위가 열심히 잘할 것 같다고, 병원이 잘 되면 내 딸도 잘 사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시면서 통장 2개를 저한테 건네셨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35년 동안 손이 트도록 일해서 모으신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도연은 그 통장을 받아들면서 어머니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꼭 잘 되겠다고, 어머님 덕분에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서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눈물이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4년 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분노했던 것은 나중에 밝혀진 사실 하나였습니다. 도연은 그 무렵 이미 수간호사 채용 면접을 본 상태였습니다. 병원 개원 준비를 하면서 직원을 미리 구하고 있었는데 최 씨는 그때 이미 연락이 닿은 사이였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을 건네던 그 시점에 도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여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속이 뒤집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처음부터 잘 됐습니다. 도연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연스럽게 만드는 성형으로 소문이 났는데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빠르게 났습니다. 개원 첫 해부터 예약이 2달씩 밀리기 시작했고 2년 차에는 진료실도 넓히고 직원 수도 2배로 늘렸습니다. 강남에서 떠오르는 성형외과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역 의사회에서도 도연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낳고 살림에 집중했습니다. 도연이 그걸 원했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아이 잘 키우고 살림하는 게 우리 가족한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게 진짜 내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당시에는 고마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를 집안에 가두려는 말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원이 잘 되면서 우리 살림도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전세에서 내 집으로,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좁은 아파트에서 넓은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을 때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강남에 집 샀어. 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이 없으시다가 잘 됐다고,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안도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35년을 일하신 결과가 딸네 집이 되었다는 안도감이었겠지요. 도연은 매달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씩, 나중엔 100만 원씩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사양하셨는데 도연이 계속 보내자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모으셨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혹시 애들 어려울 때 보태주려고 그러셨다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딸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자랐고 도연은 사회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저는 아이 학교 일과 동네 모임에 참여하며 나름 안정된 일상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잘 만나서 팔자 좋다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말이 될지도 모른 채로요. 제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딸아이가 9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전혀 운동에 관심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도연이 운동을 즐긴 건 가끔 골프 모임에 끌려나가는 것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 근처 헬스장을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근이 한두 시간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고 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건강 관리를 시작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헬스를 다닌다더니 몸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피곤해야 하는데 도연은 오히려 전보다 에너지가 넘쳐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 눈이 반짝이는 사람이 진짜 운동을 하고 온 사람인지 저는 내심 의아했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옷이 바뀌었습니다. 도연은 원래 패션에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무난한 색깔의 무난한 디자인을 매년 비슷하게 사 입는 스타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처음 보는 브랜드 옷들이 옷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처음 듣는 브랜드들이었는데 가격을 보면 셔츠 한 장에 2, 30만 원, 자켓 하나에 50만 원이 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이 잘 되니까 자기 관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향수였습니다. 도연은 결혼 이후 줄곧 같은 향수를 썼습니다. 무난하고 깔끔한 향이었는데 어느 날 처음 보는 향수병이 화장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달달하면서 강하고 젊은 향이었습니다. 저는 웬 향수냐고 물었더니 지인한테 선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도연은 원래 핸드폰을 아무데나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소파 팔걸이 위에, 신발장 위에도 올려두고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핸드폰이 항상 도연 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도 가지고 들어가고 잠들 때도 직접 충전기에 꽂으러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핸드폰 화면이 테이블 아래를 향하게 엎어놓았고 문자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후 소파에 떨어져 있던 도연의 핸드폰을 무심결에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옮겨 놓으려고 한 것이었는데 도연이 부엌에서 번개같이 달려왔습니다. 죽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가 죽겠다면서 제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빠르고 강했습니다. 저는 그때 뱃속이 차갑게 식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더 지켜봤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지켜볼수록 이상한 것들이 더 보였습니다. 도연은 가끔 문자 메시지가 오면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띠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면 표정을 급히 지웠습니다. 저녁에 거실에서 혼자 있을 때 핸드폰을 보다가 제가 나오는 기척만 들려도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도연 서재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아이 생일로 해뒀었거든요. 그런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도연의 외투를 세탁소에 맡기려고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는데 날짜가 제 생일 3일 전이었습니다. 금액은 24만 원이었습니다. 두 명이 먹은 코스 요리였습니다. 도연은 그 주에 제 생일을 두고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었습니다. 바쁘지 않으면 꼭 좋은 데 데려가겠다고도 했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멀뚱멀뚱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영수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혹시 진짜 업무상 식사였던 건 아닌지, 천 가지 가능성을 만들어 보다가 결국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디서 밥 먹었냐고요. 도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학회 동료들이랑 회식이 있었다고요. 저는 청담동 코스 요리가 학회 회식 장소라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눈을 더 크게 뜨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울거나 화내거나 따지면 도연이 증거를 숨기거나 발뺌할 기회만 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리고 꼼꼼하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카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가정용으로 쓰는 카드는 제가 관리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연 개인 명의의 카드 내역은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었고 도연의 카드 명세서는 병원 주소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 초에 부부 공동 명의로 만들어 두었다가 거의 안 쓰는 카드가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비상용으로 만들어 둔 건데 도연이 아직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 앱을 설치해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두 달치 내역만 봐도 제가 모르는 식당, 호텔, 꽃집, 백화점, 와인바, 카페가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동네도 제가 전혀 모르는 곳들이었습니다. 강남 어딘가의 골목 카페, 서울 외곽의 호텔, 청담동 꽃집 같은 동네 카페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카페 주소를 인터넷으로 찾았고 이틀 뒤 오후에 그 카페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을 손에 쥐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도연이 젊은 여자와 함께 카페에서 나오는 것을요. 그 여자는 병원에 한 번 갔을 때 짧게 본 얼굴이었습니다. 27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아이였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복을 입고 있던 그 아이였습니다. 도연과 나란히 걸으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다가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고 도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 해온 것처럼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오는 장면, 나란히 걷는 장면, 손을 잡는 장면,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확인이 됐다는 안도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 슬프고 괴로운 안도였지만요. 집에 들어가서 딸아이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저녁밥을 했습니다. 도연이 늦게 들어왔을 때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 끝낼 것이지만 끝내기 전에 반드시 지킬 것을 다 지키겠다고요. 어머니의 돈을, 딸아이의 앞날을, 그리고 저 자신의 존엄을요. 저는 그날부터 한 달 반 동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도연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혼자 조용히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목록을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친정어머니가 제공한 자금이 어떤 형태로 기록돼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증여냐 대여냐에 따라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도연에게 돈을 드릴 때 어떤 서류가 있었냐고요. 어머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도연이 그때 뭔가 써줬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이 돈은 빌리는 것이라고 직접 손으로 썼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쪽지를 장롱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어머니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장롱 서랍 맨 아래 칸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 A4 용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필체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금액은 2억 5천만 원, 날짜는 병원 개원 준비를 하던 그달, 그리고 도연의 서명. 내용은 이 돈을 장모님께 빌리는 것이며 병원이 정상 운영되는 대로 반드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공증은 되지 않았지만 도연 자신이 쓰고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쓸어주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는 거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연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이혼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요. 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쪽지 잘 보관해라.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내 거야.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담담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도 마음 한편에 항상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버리지 않고 수년을 보관하신 것인지도 모르고요. 학력도 높지 않고 법인이 서륜이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지만 어머니의 직감은 저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스캔하고 사진으로 여러 장 찍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원본은 어머니가 더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하시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공인 심부름 센터를 통한 증거 확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있었지만 법적 효력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를 통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소개해 준 곳이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곳이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았지만 저는 그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2주 만에 나왔습니다. 도연과 최 씨가 단둘이 호텔을 이용한 정황이 영상으로 확보됐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3차례였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진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담담하게 유지하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로 한 일은 재산 현황 파악이었습니다. 도연 명의의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병원 법인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보험과 적금은 어디 들어 있는지를 최대한 파악했습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었지만
혼인 기간 중 구입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은 떼볼 수 있었고 병원법인 등기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갖춰진 다음에야 저는 도연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저는 딸아이를 어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도연이 들어오자마자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여러 장, 카드 내역 인쇄본, 그리고 호텔 이용 정황을 담은 캡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보는 순간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서서히 굳어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최수 간호사와 언제부터 만났냐고요. 도연은 처음에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오해라고, 이 사진들이 어떻게 된 건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냥 같이 밥 먹은 거라고요. 저는 호텔 캡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동안 감정을 꾹 누르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길게 쉬더니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언제부터였는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변명이라도 하면 싸울 수라도 있을 텐데 그냥 잘못했다는 건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 하는 말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도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이가 좋지 않은 지 오래된 것 같다고, 서로 그냥 살아온 것 같다고,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낫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요. 제가 도연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표현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먼저 싸운 적이 있었나요? 딸아이 낳아서 키우고 어머니 돈으로 병원 차려주고 살림하면서 기다리고 그게 사이가 좋지 않은 결혼 생활이었나요? 저는 감정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요. 도연은 당연히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산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병원은 자기 명의고 아파트도 자기 명의로 돼 있고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는 식으로요.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받을 게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빌려주신 2억 5천만 원에 대한 서류가 있다고요. 원금의 법정 이자를 더해서 청구할 것이라고요. 도연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돈은 장모님이 주신 거라고, 무슨 차용증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쪽지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연이 직접 쓰고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도연은 그 종이를 보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도연은 처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담담하게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이 막상 소송이 시작되자 발톱을 세웠습니다. 선임한 변호사가 만만치 않은 곳이었고 이후에 나오는 주장들도 교묘했습니다. 도연 측 첫 번째 주장은 병원 자산은 도연 개인의 의술과 노력으로 일군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개원 자금 중 도연 부모님이 보태신 부분도 있고 도연이 봉직의 시절 모아둔 돈도 일부 사용됐으며 저도 결혼 전 모아둔 돈을 보탰으니 친정어머니 돈이 전부인 것처럼 보는 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친정어머니의 자필 쪽지에 대한 이의였습니다. 공증이 되지 않은 비공식 서류는
법적 효력이 불확실하다고 그 쪽지가 실제로 도연이 쓴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필체가 도연 것이 아니라면 누구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쓴 것을 자신이 부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이 가장 불쾌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저에게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정서적으로 차갑게 대했고 도연의 감정을 무시해왔으며 부부관계가 오래전부터 이미 형식적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먼저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도연이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게 된 것이라는 식의 서술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읽으면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분노인지 황당함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서적으로 차갑게 대했다고요. 어머니 돈 2억 5천을 끌어다 병원 세워주고 딸아이 낳아서 키우고 15년 동안 살림하면서 자기 뒷바라지 했는데 그게 차갑게 대한 건가요? 자신이 바람 피우는 동안 저는 집에서 아이 숙제 봐주고 저녁밥 짓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을 닫은 건가요? 저는 제 변호사와 함께 반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써온 일기, 도연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아이 학교 행사에 도연이 얼마나 참여했는지와 얼마나 불참했는지의 기록, 어머니께 도연이 보낸 용돈 내역과 감사 인사 문자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도연이 관계가 냉각됐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를 따져보니 그것이 최 씨와 가까워지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도연이 멀어지기 시작한 건 제가 차가워서가 아니라 도연이 다른 곳으로 관심이 옮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재판은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고 2달쯤 지났을 때 도연 병원의 원무 담당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직원들 급여가 2달째 밀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도 2달치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병원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갑자기 왜 급여가 밀리는지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이게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면서 병원 법인의 재무 상태를 조회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소송이 시작된 직후부터 병원 수익금의 일부를 별도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법인 계좌가 아닌 처음 듣는 계좌로요. 변호사가 그 계좌의 실질 소유주를 확인해 보니 최 씨 명의였습니다. 도연은 재산 분할을 앞두고 병원 수익을 그 계좌로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송 중 재산 은닉은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판부에 이 사실을 즉시 추가 제출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도연 측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락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 재산 은닉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이야기가 왔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그 계좌로 간 돈은 최 씨 본인 급여와 성과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운영상 편의를 위해 그 계좌로 처리한 것뿐이라고요. 저는 그 주장을 보면서 비로소 웃음이 나왔습니다. 수간호사 1명 급여와 성과금이 2달치 합쳐서 수천만 원이 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요. 변호사는 이 부분을 파고들었고 관련 기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도연이 직원들 급여를 미루면서 개인 용도로 돈을 빼돌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 명의 계좌로 간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로 빠져나간 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최 씨가 도연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자기는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줄 몰랐다고, 도연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자기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같이 좋았다가 일이 어려워지자마자 나는 몰랐다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요. 도연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은닉 문제, 세무조사, 직원 급여 미지급 문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졌습니다. 도연 측 변호사가 합의를 타진해 왔습니다. 합의 협상은 2달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도연 측은 처음에 최대한 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병원 자산은 도연의 노력으로 일군 것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면서 아파트 일부와 약간의 위자료를 제안해 왔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친정 어머니의 2억 5천만 원 전액과 개원 이후 현재까지의 법정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 둘째,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에서 제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할 것. 셋째,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 도연 측은 어머니 차용금 부분에서 계속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은닉 문제와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도연의 협상력이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법원에 계속 싸우러 가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결국 합의가 됐습니다. 어머니 차용금은 원금 2억 5천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인정됐습니다. 아파트 지분 정산도 이뤄졌습니다. 위자료도 나왔습니다. 전부 합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도연 측은 이것을 일시불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 매각 대금으로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됐습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오래 무겁게 짓눌렸던 것이 들려나가는 것 같은 가벼움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어떻게 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다 됐다고, 잘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고. 내 딸이 참 잘했다고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편하게 울었습니다. 도연 병원은 그 이후로 얼마 버티지 못했습니다. 세무조사와 함께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급여를 2달씩 못 받은 직원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않게 됐고 핵심 인력이 빠지자 병원 운영이 흔들렸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성형외과는 특히 의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분야인데 원장이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는 소문이 나자 예약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병원을 먼저 그만뒀습니다. 자기는 관계없다고 선을 긋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도연에게 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씁쓸했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세운 병원에서 월급 받으면서 원장과 바람 피우다가 일이 어려워지자 나는 몰랐다고 나가는 그 뒷모습이요. 도연은 결국 병원을 넘겼습니다.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을 안고 병원을 정리하면서 도연은 한동안 지인들 사이에서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돈으로 차린 병원이 어머니 돈을 돌려받는 재원이 됐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됐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소송과 합의 과정을 모두 포함해서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딸아이와 함께 조금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은 아니었지만 좋은 학군 안에 있는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이삿날 아침에 딸아이가 새 방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좋아하면서 방에서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새로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요. 딸아이는 당연히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느낍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감추려 해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면 아이는 압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왜 없냐고 처음에는 자주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씩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된다고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딸의 아빠는 여전히 도연이고 그 관계는 제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밤에 딸아이가 제 방에 와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있으면 돼.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제가 버텨온 모든 것에 대한 대답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럽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괜찮겠구나 싶어서요. 저는 이혼 후 제 이름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중단했던 영양학을 살려서 소규모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 몇 명에서 시작했고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수입이 크지는 않았지만 제 노동으로 버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딸아이 학원비를 내고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고 냉장고를 채울 때 느끼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도연 카드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의 편안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려받으신 돈을 노후 자금으로 잘 보관하고 계십니다. 가끔 어머니 댁에 가서 밥을 해드리면 어머니는 밥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됐다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욕심 없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딸아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 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가끔 도연이 어머니 앞에서 절을 하던 날을 떠올립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던 그 모습을요. 그게 전부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처음엔 진심이었다가 사람이 바뀐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다가 돈이 들어오고 병원이 잘 되기 시작하자 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나빠지는 건 가장 잘 될 때라는 말이 있는데 도연이 딱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제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보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니까요. 어머니의 쪽지 한 장이 35년의 노동을 지켰습니다. 글 하나, 숫자 하나, 서명 하나.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싶어 덮어두고 있는 분, 이미 알면서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 아니면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데 지쳐서 그냥 포기할까 싶은 분,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두렵고 억울하고 자꾸 내 탓인 것 같아지고 주변에 알려지는 게 창피하고 아이 때문에 참아야 할 것 같은 그 복잡한 마음을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직감을 믿으십시오.
오랜 시간 함께 산 사람의 작은 변화는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핸드폰을 엎어두고 향수가 바뀌고 귀가가 늦어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것. 그게 우연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치기 시작하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민한 게 아닙니다. 알아채고 있는 겁니다. 둘째, 감정보다 준비가 먼저입니다. 화가 나도 슬퍼도 아파도 그 감정을 먼저 쏟아내기 전에 자신을 지킬 것들을 챙기십시오. 증거, 서류, 기록, 법적 상담. 감정은 나중에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증거는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고 서류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력이 약해집니다. 가장 냉정해야 할 때가 가장 아프고 화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셋째,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어머니가 있었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었고 병원 안에 있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가족부 지원 서비스, 지역법률지원센터. 먼저 문을 두드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아이 때문에 참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딸아이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아이는 부모가 함께 사는 집에서 불행하게 자라는 것보다 따로 살아도 엄마가 씩씩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할머니 손잡고 웃으면서 산책하는 모습이 제가 도연과 함께 살던 시절의 어떤 장면보다도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법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원래 싸움을 잘하는 성격도 아닙니다. 무서웠고 지쳤고 포기하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와 내 어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생각 하나가 저를 끝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생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곁에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지금 가장 두려운 그 한 걸음이 나중에 되돌아보면 가장 잘한 선택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